이런 큰 클럽에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조직적으로 공급받지 않았을까요? 버닝썬에서 판매된 마약 판매 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폭력 조직과 관련이 없었을까요? 버닝썬을 단속했던 단속원은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Hi cool kids, it's Coolna time. 엔터테인먼트 디렉터 김콜라입니다.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승리의 클럽 버닝썬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n your watching cool issue. 지난 시간 승리의 버닝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슈가 제기됐을 때 콜라TV에서 여기에 대해 전해드렸죠. 승리가 본인의 롤모델인 위대한 개츠비의 여러 가지를 담고자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중들 속의 개츠비의 이미지는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한 멋있는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작품 속 개츠비는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서 부를 쌓았죠. 버닝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쿨이슈에서 예측했던 많은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버닝썬 사건에 관련해서 밝혀진 것들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승리가 담고자 했던 개츠비의 범죄와도 대조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예측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1925년작 소설입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개츠비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위대한 개츠비죠. 개츠비의 배경은 금주법이 시행되고 재즈가 유행하던 1920년대 미국. 그런데 개츠비의 부는 모두 불법적인 사업과 수단으로 일궈낸 것이었죠. 그가 한 불법적인 사업은 소설 속에서 밝혀진 바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밀주 판매, 투자 사기, VIP 대접과 인맥을 통한 경찰 유착. 어디서 정말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1920년대는 금주법이 발령되던 시기였습니다. 술 제조는 불법이었지만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미국의 북쪽과 남쪽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있습니다. 술 산업이 아주 큰 나라들이죠. 식수 사정이 좋지 않고 추위에 시달렸던 유럽 문화에서는 술 섭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유럽 문화가 근간이 된 미국. 금주령 후에 크게 변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땅을 판다고 어떤 이들은 술을 얻기 위해 집 욕조에서 술을 만들기까지 했죠. 지하 세계 산업은 언제나 돈방석이 되기 마련이죠. 이를 기점으로 조직적인 술의 밀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된 술은 디트로이트, 시카고, 뉴욕, 최적의 소비지로 밀수됩니다. 밀수업과 같이 불법적인 사업은 마피아와 같은 갱스터의 주요 산업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알카포네가 캐나다 위스키 중개업으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술들은 음식점에서 팔렸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공무원의 단속이 없었을까요? 당시 주류 산업이 불법이 되면서 미국은 총체적인 난국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술의 재료가 되는 것은 포도와 같은 과일과 보리와 같은 곡물입니다. 술 생산을 금지하면서 당연히 과실주와 곡주 등 술의 재료를 생산하는 농업도 쇠퇴했고 주세도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세금도 줄어들고 완벽한 단속은 불가능해진 거죠. 밀주 산업은 마피아의 손으로 넘어가 번성했죠. 결국 주류 단속원의 많은 수는 뇌물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이 시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실제로 알카포네는 금주법을 역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을 시카고 공무원에게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알카포네를 처리하려고 들어도 이렇게 협박하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개츠비에게 시카고에서 자꾸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카고는 알카포네가 활동했던 밀주의 본거지죠. 개츠비가 21세기 서울에 나타난다면 무슨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까요? 버닝썬에서는 1억짜리 만수르 세트가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술은 비싼 음료수인 건 맞지만 21세기 한국에선 불법은 아니죠. 마약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승리와 버닝썬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이렇습니다. 승리는 클럽 몽키 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니라 소매점으로 등록했습니다. 19세기 미국 금주령 시대의 그 스피크 이지발들처럼요. 클럽은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말이죠. 해당 구청에 수차례 민원도 들어갔습니다. 한 차례 영업정지가 됐지만 과징금을 낸 뒤 다시 영업을 이어갔죠. 이 과정에서 승리의 클럽은 큰돈을 탈세할 수 있었습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문호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모발 검사 결과 그는 마약 검사 양성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닝썬 직원들은 실제로 마약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조 씨는 버닝썬에서도 그리고 아레나에서도 마약을 판매한 것뿐 아니라 과거 정치인 김무성 씨의 사위와 함께 투약하고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애나라고 알려진 중국 국적의 버닝썬 직원. 큰돈을 현금으로 지니고 다녔고 직원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가 개츠비를 롤모델로 사업을 전개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해봅시다. 버닝썬에서 판매된 마약은 당연히 미수되었겠죠? 영화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 마약 밀수와 판매는 폭력 조직과 국제 범죄 조직이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며 전직 경찰관 강 씨와 부하 직원 이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 씨는 현재 화장품 회사 임원이고 그 부하 직원 이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버닝썬 이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6개 계좌에 나눠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승리가 인정한 자기의 회사 유리홀딩스는 투자회사입니다. 그들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3천만 달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이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자금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버닝썬 직원들은 이런 큰 클럽에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조직적으로 공급받지 않았을까요? 버닝썬에서 판매된 마약 판매 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폭력 조직과 관련이 없었을까요? 버닝썬을 단속했던 단속원은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불법이 버젓이 벌어졌는데 민원이나 신고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때까지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수사 결과 밝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경찰과 모종의 VIP, 유력가와의 유착이 아니었을까요? 소설 속 개츠비를 롤모델로 사업가의 꿈을 키운 승리. 연예계 생활하면은 이 지출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어. 그럼 나도 지금 이 설계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커피 한 잔에 그냥 되게 오만간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여행하는 분들이 많을까? 그러면 내가 여태껏 해온 건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의 해왔던 그런 씀씀이나 그런 어떤 이 지출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불법 위에 쌓은 모래성 같은 개츠비의 사업. 게다가 그의 사랑마저 불륜이었습니다. 개츠비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이런 개츠비를 롤모델로 쫓아온 승리와 그의 클럽 버닝썬의 결말은 어디까지일까요?